네, 킹구라 경제연구소 시간입니다. 국제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제 그 합동으로 해서 이란을 때렸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도 12일 전쟁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그 이란 대공습. 그래서 사실 그때 사실은 거의 뭐 이란이 반백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많은 뭐 시설들이 이제 파괴가 됐었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것인지 몰라도 어쨌든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공수만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도에 야 37년간을 진짜 철권 통치를 했던 하메네이가 폭사를 한 상황이고, 이란의 어떤 그 지도부들도 많이 지금 이제 제거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마두로 때랑은 또 이제 베네수엘라가 국제사회에 어떤 차지하는 영향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두 가지 경로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가와 관련된 그렇죠. 것일성.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다 기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분쟁이 어디까지 가느냐, 얼마까지 가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잖아요. 지상군을 투입하면 실제로 이러한 그 고원에서의 전투가 아프가니스탄 이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상군 투입은 어렵다라고 보고, 그럼 계속 이렇게 그 해군하고 공군의 공격만으로 그러면 전체 판을 뒤집을 수 있는가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란에서도 하메네이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그럼요. 또 슬퍼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그렇죠. 많아서, 네, 그 판을 전체 뒤집어 엎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여러 지휘부들이 그 전사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복구하는 과정을 미리 정해놨다고는 하지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유가의 가장 큰 변동성은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 뭐 경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를 이제 봉쇄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이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유가는 벌써 약간 급등세를 보여서 70달러를 벌써 넘어갔고, WTI 기준으로. 그러면 이 유가 상승은 전 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한 가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 증시를 포함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집중적인 매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떡 공기면 이제 쉬어간다고 해서 강제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기간이 길어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뭐 지상군 투입이라든지 이런 굉장한 변수가 벌어지게 되면 이건 진짜 뭐 쓰나미급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아마도 이제 조정 폭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의 기간 같은 것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합니다. 제가 뭐 이제 어저께 이제 뭐 뉴스라든 이런 걸 좀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뭐 길어야 2, 3주 정도 될 것이다. 한 달 이상은 뭐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전쟁 예측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라인이 단 한 개도 맞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전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이란도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싼 무기부터 쓰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공격력이 높은 그런 이 고고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지 않고, 굉장히 이제 낮은 레벨의 그런 미사일하고 드론으로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리식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그걸 먼저 소진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레벨이 더 올라가면 그들이 이제 소위 이제 초음속 미사일들을 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과 미국은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정도가 아마 이 분쟁의 정점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월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뭐 중국 증시, 대만 증시, 일본 증시의 변동성이 초반에 좀 크게 확대되다가 종가에는 대부분 말아올리면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폭이 그렇게 더 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콩 다행이네. 정도가 2.1% 빠지고, 처음에 일본 증시가 출발한 한 2.7%까지 낙폭이 확대됐다가 종가는 1.3%로 마감하고. 많이 줄였군요. 예. 네. 선방했네. 중국은 오히려 상승했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대만도 0.7% 정도의 하락만 보여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영향이 뭐 제한적이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환율은 조금 움직였어요. 142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1450원대 중반으로 일단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럼 환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 변동성,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7조 원 매도했잖아요. 네, 맞아. 예. 네. 그런 매물이 만약에 화요일 날 또 나온다면, 그러면 일단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길어지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한 2, 3주 안에만 끝나면 뭐 오히려 이제 조금은 조정받으면서 조금 뭐 이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제 이때 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이제 김종효가 사실 뭐 SOE 같은 거 예전에 이제 추천했었고 한번 이제 바이코를 내려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SOE 이제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SOE 같은 데로 아무래도 뭐 원유 뭐 가격하고 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때요, SOE?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업종이 당장 생각나는 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일단 방산업종, 방산. 그다음에 정유업종, 그다음에 해운업종. 방산은 호재고 일단. 네, 호재지만 이것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길게 가면 어쨌든 간에 호재가 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전쟁 같은 거 났을 때 되게 조그만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은 전쟁 같은 게 발생하고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결국은 드론, 대공무기, 관제 시스템, 그다음에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화요일날 증시가 열렸을 때 봐야 되겠지만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언급하셨던 대로 길어지면 호재에는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 방산 쪽은 그나마 긍정적인 재료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뭐 저기 미국 무기 우리가 얼마나 뭐 납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전쟁한다고 하면 방산주가 올라간다. 그렇죠.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고 중동에서 일단 지금 무기가 소진이 되고 나면 이란이라는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아이언돔이든 골든돔이든 뭐 이렇게 위를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무기에 대한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봐서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정유업종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에 영향을 받는 건 재고자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다 이제 작년에 확보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면은 무조건 YY로 봤을 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제마진 올라간 걸로 이익이 났는데 지금 재고자산 평가로 손실난 부분을 재고자산도 이제 이익으로 바뀌니까 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7개월 정도의 재고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나 국가에서. 그러면 이게 정말 길어지지만 않으면 석유 수급도 그렇게 큰 영향은 그러네. 없을 걸로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전쟁이 길어지거나 만약에 유가가 뭐 80달러, 90달러를 넘어서 이렇게 막 폭발하는 상황으로 가면은 그럼 이것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유업종은 단기 호재인데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뭐 그냥 제가 단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처럼 그렇게 길게 가진 않겠죠. 길게 간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 빼고 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란을 도와줄 국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과거랑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날려도 막 증시가 푹푹 빠지고 막 이랬었는데. 옛날에. 그렇죠. 이게 벌써 한 10년 전이면 뭐 동해상으로 미사일 몇 발 쐈다고 막 맞아. 증시 막 빠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걸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잖아요. 물론 이번은 경우가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뭐 큰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없고 마지막으로 해운업종은 단기적으로는 운임이 급등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동량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운업종도 뭐 일시적으로는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물동량이 오히려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해운업종에 대해서도 아주 뭐 좋은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쟁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업종은 다 일시적으로는 뭔가 좀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이 길어질 가능성은 전쟁이 길어져도 없고 전쟁이 짧게 끝나면 더더욱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도 올해 이제 2년 차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이제 말에 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뭐 이렇게 길게 끌고 갈 만한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동력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동요를 안 하시는 걸로. 난 팔라 그랬지. 아니 투매를 던지는 게 확실히 오히려 악재인가 싶어서. 오히려 안 좋은 행위라고 보고요. 아, 진짜요? 근데 기존에 제가 이제 이 지정학적 위험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 정도의 현금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현금은 이제 쓸 때가 당장 왔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려서 더 낮은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지난주에 사실 이제 이란 어떤 그 공습만 없었으면 국내에 가장 큰 뭐
사실 소식 중에 하나는 주식 쪽으로 이제 6,300까지 갔다라는 거하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야 주식이 6,300까지 갔다는 얘기는 너무 이제 숨가쁘게 올라서 이참에 조금 어쨌든 좀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이런 일이 이제 터졌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게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장이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좀 냉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미국장이라든지 유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5시 반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시장도 상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평상시로 돌아간다 치고 오늘 김종혁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현금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게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저는 한 20%를 권하고 있지만 뭐 더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마련하셔도 되고 대신에 현금이 여전히 하나도 없이 레버리지까지 쓰는 건 너무 위험한 전략이다. 위험하다. 그거는 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하나 이제 위험한 건 올랐기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 막 투자하시는 분들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 인버스? 네, 인버스든 인버스 2X든 이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좀 늘어난다고 하던데. 아니요,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100조 가까이 넘었다가 인버스가? 이게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인버스 관련해서 자금이 왜냐하면 다 터져 나간 거죠.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예전에 내려갈 때도 그랬거든요. 시간대별로 지수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9시 반에 어떤 물량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2시에 또 무슨 물량 나오고 2시에 또 무슨 물량 나오면서 시간대별로 지수가 툭툭툭 떨어졌거든요. 지금 반대. 9시 반에 한번 훅 올라가죠. 12시에 한번 훅 올라가죠. 2시에 확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버스가 딱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터져 나가면 아랫방향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의 포지션들이 박살나면서 그와 관련된 반대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수를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차트 보시면 2시 구간에 푹 그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내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있잖아 좀 뭐 물건 좀 살려고 있잖아 LG라든지 뭐 대한항공에서 좀 살려고 쓱 걸어놓으면 있잖아 안 걸리더라고. 진짜 2시 뭐 3시까지 진짜 안 걸려. 그러니까요. 그때는 대한항공 못 샀잖아. 안 걸려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막 시간대별로 뜨고 있는 상황이라 이 로직이 뭐 깨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적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어쨌든 유동성 이동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그냥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두느냐의 싸움이지 아랫방향을 본다든지 주식 다 팔고 떠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죠 이제 그 장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미쳤다고 해가지고 야 이건 무조건 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해서 거기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가는 거에 묻어두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그렇죠.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돈은 좀 갖고 있어라. 네.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두셨으면 그 현금을 바로 쓰시지는 말고 조금씩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환율이 변수예요. 환율. 환율. 유가하고 환율 이 두 가지가 봤을 때 유가보다 저는 환율이 좀 더 민감하다고 보는 그렇지. 게 왜냐면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분도 좀 있고 하니까 뭐 한 7개월 재고분이 있고 그 뭐 전쟁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사실 이제 유가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환율이 문제네. 그렇죠. 환율이 예를 들어서 다시 뭐 1,500원대를 치고 올라간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도 왜 안 내려갈까를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외국인들은 지수를 누르면서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소위 패시브 지수 모형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종목들의 50%를 뭘 담고 있냐면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고 있거든요. 이 세 종목이 튀면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식을 요만큼만 담아야 되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현대차, 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오는 매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요만큼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만큼 커지니까 그럼 그만큼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저기 뭐 7조로 던졌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이익 실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많이 벌어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비중이 커졌네. 그러니까 잘 되니까. 이 펀드의 전반적인 설계 자체가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조만 담게 돼 있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13조가 되면 3조는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MSCI의 전체 비중이 바뀌어서 한국 시총이 커졌으니까 MSCI에서 한국 비중을 대대적으로 올리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아마 덜 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정해져 있는 구간에서 종목들이 너무 급등하니까 이 종목의 밸류가 싸고 뭐 실적이 좋고와 상관없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패시브는 자연스럽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신문 헤드라인 그리고 또 이 안에 얘기를 몰랐을 경우에는 야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팔고 나가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말에 이제 떨어지겠네 해서 그런 하방 쪽에 어쨌든 간에 관련된 상품들 무조건 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작살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 구조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ETF로 사는 물량 플러스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외국인들의 대응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비중이 넘어선 것, 자신들이 담아야 될 바스켓을 넘어선 것만 덜어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가 있구나. 파는 그 강도와 사는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강도가 잘 된다. 이기면서 계속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그래서 김종영가 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뭐 좀 얘기 좀 해주셔야죠. 일단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바이콜 내려놓은 종목군들은 뭐 단기적으로 사시기보다는 좀 더 눌리기를 기다렸다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이제 추천했는데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난 그래도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미련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시지 말고 많이 오른 종목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김종현은 한 55만 원 정도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현대차에 대해서 형님 조금 뭐 정리하세요. 해서 한 5분의 1에서 뭐 5분의 1.5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한 60몇만 원 갔어.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지수 관련해서 많은 돈이 유입돼서 그런 거 아니면 또 어떤 호재가 있는 거예요? 아니 현대차는 이번에 주가가 안 움직이던 주가 갑자기 폭발한 거는 지금 그 새만금에다가 구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한 거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뭐 울컥했다. 그래서 내가 뉴스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울컥한 건 없던데. 물론 이제 감에 젖을 수는 있지. 감에 젖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 예능할 때 있잖아 내가 그냥 여기 눈이 좀 건조해서 이런 건데 김구라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내가 눈물을 안 흘린 것도 자랑도 아니지만 안 흘렸는데 흘렸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난 뭐 정의선 회장 눈물 이래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쓱 봤더니 운 건 어디에도 없더라고. 물론 이제 울컥한 건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뛴 거야? 그러니까 현대차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처음에 20만 원 초반대에 샀을 때는 배당주로 산 거예요. 근데 배당으로서만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28만 원 얘기했다가 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붙으니까 로봇 붙고 뭐하고 계속 올리고 했던 건데 지금은 어떤 이슈까지 붙고 있냐면 이 로봇주 아니다. AI 인프라주다는 그런 설명까지 듣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저 새만금에다 이제 구조 투자해가지고 거기 이제 뭐 AI 해가지고 이제 피지컬에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6만 5천 장 GPU 가져다가 이제 거기다 데이터 센터도 짓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수소 뭐 그것도 짓고 여러 가지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20배까지 거의 가까이 올라온 이 밸류에이션만 보면 PR 기준 20배까지 올라온 것만 보면 여전히 로봇주로서 그렇게 비싸다라고 볼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AI 인프라까지 이제 포장을 붙이면 지금도 싸잖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비싼 종목이 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부분 매도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신규 매수가 이 가격에서 과연 좋은가? 다른 사람 5% 올라간다고 주할 때 저희는 30%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10% 올라가면 우리 3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즐기고 현재 현대차가 약속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포인트가 있는지를 더 의심하고 검증하는 구간이지 다른 사람처럼 흥분해서 살만한 위치가 전혀 아니니까. 김종효가 사실 저기 현대차 때문에 현대차 우리 빠들한테 욕을 많이 먹거든. 저 김종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김종효가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니까 저 김종효 말이야 뭐 55만 원을 팔라고 그러는데 지금 60몇만 원 가고 말이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더 올라가는데 왜 그랬어 이런. 그런데 사실 이제 김종효는 이제 주식을 어쨌든 간에 이제 분석하고 추천하고 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그분들은 이제 원대한 가치를 본다면 이제 김종현은 또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평가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검증과 의심의 시간이지 흥분과 이 매수의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현대차가 없었으면 그런 욕을 먹어도 되지만 저 역시도 20만 원 극초반 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올라가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거 약간 흥분했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의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대차를 지금 이제 20몇만 원에 샀잖아, 나도. 근데 나 좀 정리하고.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많이 올랐어. 나 그래서 한 100, 50, 60% 올랐더라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김종현하면 갖고가 아니면 어때? 아니, 지금부터는 갖고 가는데 저는 뭐 더 올라가면 조금 더 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아직 흥분 단계 뭐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옛날 뭐 2차전이 올라가는 것처럼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 분명히 아니니까. 근데 그 서사를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남들이 흥분할 때는 의심해야 최소한 제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전혀 더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좋게 얘기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누가 이제 초대해가지고 가잖아.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야, 공짜인데 말이야. 이렇게 좋은 데 가고 말이야. 야, 너무 맛있네.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데 가서도 깐깐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말이야. 야, 근데 있잖아. 이거 공짜인데 이건 좀 별론 것 같아. 이러면서. 아, 진짜로? 약간 이제 그런 스탠스를 좀 유지하자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격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는 안 팔았지만, 나도 안 팔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냥 깐깐하게 봐야 된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흥분하고 더 올라간다, 뭐 100만 원 외칠 때는 저는 같이 흥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갖고는 있더라도 흥분하지 말자. 네. 그럼 안 갖고 있는 나는 흥분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김 소장은 이제 별개지.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건 안 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신경 끄자. 기회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 예, 그러니까 현대차에 관해서는. 다른 종목들 많은데 굳이 이니 비싼 현대차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렇지. 집착 안 하지. 네. 나 집착 안 해. 그래요. 그런 말이죠. 오늘 좀 저 종목을 또 이제 지난주 쉬었으니까 오늘 하나 확실히 종목을 추천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보질 않네. 추천해줘요. 들 봐. 확실히 그러네. 아니, 아직은 뭐 시장이 강하니까 뭐 종목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확 분위기 바뀌었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매주 얘기 안 할 건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는 그나마 얘기했던 종목 말고 다른 쪽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중견 지주사들이 별로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중견 지주. 그러니까 대형 금융 지주, 그다음에 뭐 SK, 뭐 최근에 LG, 뭐 두산, 한화 이런 종목들만 주가 폭발했거든요. LG도 많이 올랐어. LG 전자? 오, 많이 올랐어. 전자뿐 아니라 LG 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까지. LG가 왜 그런데? 몰라. 다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LG전자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할 때 그 젠슨 왕이 LG전자를 언급했거든요. 아 진짜로? 네, 같이 그래서 뭘 하고 올랐나? 있다. 그래서 그는 급등한 거예요 또. 젠순왕 한마디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젠순왕이 우리 그림으로 한번 언급해주면 또 말같이 그런 얘기한 건데 정말. 뭘로 언급을 해? 희망사항이 좀. 우리가 이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저 정용진 회장이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까지는 내가 뭐 이해해. 아니 여기를 뭘 언급을 해? 젠슨왕이 우리가 뭐 주식이 있어 뭐가 있어? 우연히 한번 또 볼 수도 있지. 그러지 말고 젠슨 왕 얘기한 거 다 긁어가지고 그리구라랑 비슷한 발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셔츠 만들면 되잖아. Korea your go don't know said 아니 그래서 중견 지주. 그러니까 지금 그 상위 뭐 한 10개, 뭐 15개 정도 그룹사들의 지주사들은 이미 대부분 많이 올랐고 금융사들도 지주사 계열은 이미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건 이럴 때는 내수주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내수주들 중에서 저평가된 것들 많은데 뭐 최근에 주가는 조금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뭐 현대GF홀딩스 같은 거. 근데 현대GF홀딩스는 지금 뭐 단계적으로 주가가 빠진 건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공항에 뭐 일정 지역에 그 들어가는 면세점 여기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면세사에서 떨어졌구나. 네, 근데 본질적인 변화를 보셔야 돼요. 현대GF홀딩스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현대백화점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백화점 하면 현대백화점이더만. 뭐 더현대도 있고 하다 뭐 보니까 옛날에는 백화점 하면 뭐 신세계. 조금 더 윗분들은 뭐 롯데 이런 얘기만 했는데 젊은 요즘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더현대예요. 백화점 하면 그냥 현대백화점이더라고. 더현대요. 네, 더현대가 이제 브랜딩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원래 현대 GF홀딩스가 관련된 회사를 쭉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현대홈쇼핑이 껴 있었어요. 현대홈쇼핑이 중간 지주사처럼 나머지 회사 지분 갖고 있고 현대홈쇼핑을 현대 GF홀딩스가 보유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없애고 현대 GF홀딩스가 현대홈쇼핑을 다 사서 일원화시키는 거죠. 그럼 좀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해졌네. 간단해지면서 그동안은 밑에 있던 좋은 자회사들의 배당을 현대홈쇼핑이 받아서 현대홈쇼핑이 GF홀딩스에 분배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렇게 왜곡됐던 지배구조가 하나로 일원화됨으로써 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보이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지금 주력 회사인 현대백화점의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올라오고 있냐면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작년에 1,900만 원 못 넘고 1,870 몇만이었거든요. 작년 외국인 방문객이. 예. 올해 더 늘어날 게 거의 적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소비가 지금 백화점 소비의 명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질 수 있겠고, 여기 이미 10% 자사주 갖고 있던 거 다 소각했거든요. 근데 올해 1,000억 또 사서 또 소각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주환원과 관련된 의지는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배당은 얼마 줘요? 지금까지 배당은 꽤 좀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배당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쪽 회사들한테 직접 배당을 받다 보니까 배당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GF홀딩스, 요거 그러면 이제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2%도 안 되는 낮은 배당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한 3% 정도 내외로까지는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장 정도는 나오는 거네. 그 정도로 올라가고, 지금 시총이 2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회사들의 지금 시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총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한 뭐 30-40%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보거든요. 15,000원 정도면 이제 30% 정도면 하면 얼마야? 2만 원대 내외 정도까지는 2만 원 이상으로 초중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6개월, 보는 1년.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결정적인 건 결국은 지금 그 이소영 의원법도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법이 뭐냐면 지주사가 일정 가격 밑으로 만약에 거래가 되면 실제로 상속할 때 그 가치를 주가의 시가로 반영하지 않고 80%? PBA 0.8배로 적용하는 세금을 그렇게 적용하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가격을 많이 이제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중에서 이제 일부러 거기 있잖아. 저기 상속 때문에 주가 안 올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의미 없게 하겠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자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 현대홈쇼핑 상장되어 있는데 상장 폐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섬 같은 회사는 주가가 지금 막 폭발하고 있거든요. 한섬 주가가 몇 년 동안 안 움직이다 갑자기 왜 올라갈까? 이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섬 주가의 상승분이 어디로 반영될까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한섬의 고액 배당이 또 어디로 갈까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의 지금 BPS가 25,000원인데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가 1년 정도의 목표 주가로 설정해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김정일 그동안 있잖아요. 정말 그 꿀을 빤 사람들 아니 1년 기다려가지고 무슨 뭐 그거 먹자고 내가 그러고 앉았어 이러는데 사실 이제는 앞으로 많이들 내려갈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요거 하나. 네. 그래요. 이제는 뭐 소스가 그렇게 많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그냥 하나씩만 할 테니까. 옛날에 뭐 너무 많았지. 그때부터 막 올라갈 때고. 막 올라갈 때 이제는 좀 여러분들 이제 차분히해서 좀 이제 차분해질 때고, 지금 막 하려는 사람들은 일단은 마음을 좀 수양하세요. 그래서 108배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수양을 좀 이제부터 해야겠어.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단단히 차리고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기업인데, 그 지금 반도체 공정 쪽에서 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공정이 CMP라고 하는 공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착 공정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증착 공정 쪽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원익 IPS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거 막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근데 CMP 공정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공정인데, CMP 공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CMP 공정이 뭐냐면 화학 물질을 발라서 판을 싹
닦는 거예요. 아하, 웨이퍼 위에 이제 화학 물질을. 웨이퍼가 그 깔끔 먼지 하나도 없이 깔끔해야 거기다 이제 뭘 그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도 한번 싹 또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깎아내는 거 이제 CMP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케이스텍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 지금 CMP 장비도 만들지만 CMP 슬러리라고 해서 이 CMP 공정에 쓰이는 그 소재.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리가 반도체 화면 보면은 반도체 이 동그란 판 위에다가 뭘 쫙 뿌리고 그걸 막 돌리는 그런 연마 과정이 있어요. 요게 이제 CMP고 그 뿌리는 게 이제 슬러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 CMP 슬러리하고 장비를 두 개 다 만듭니다. 요런 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싸기 때문에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 굳이 뭐 고르자면 그래서 이건 얼마 정도 보는 거야? 요것도 지금 다른 종목은 막 PBR 막 다른 거에 3, 비해서 4배 많이 뭐 안 이렇게 올랐네. 올라갔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PR이 지금 15배, 16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야? 58,000원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전 6만 원 이상 갈 수 있을 거라고 6만 원 이상. 케이스텍. 네, 여러분들 이제 케이스텍을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부동산 편인데요. 사실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집을 내놨고요.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제 후배가 제가 에쿠스 타고 다닐 때 제 차를 사고 싶다고. 에쿠스를. 왜 그러냐 했더니 형님이 기가 좋으니까 내가 그 차를 좀 사고 싶다. 근데 나 참. 차업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 많아요. 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시세 한 10% 정도 싸게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8억인가 9억 정도에, 그러니까 분당이죠. 분당에 있는 그 아파트를 내놨는데 바로 팔렸다고 그러더만. 팔렸어요? 시세보다 이제 싸게 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집이니까. 길을 받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길을 받으려고 그럴 수 있지. 산 것 같아. 그 전에 SNS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동원되는 거 봤을 때, 이번에 진짜 의지가 강력하구나 그러는데, 대통령이 살던 집까지 내놓으니까, 야, 강남에 있는 그 저기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올 수 있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솔선수범, 내로남불. 야, 니들은 다주택자인데 국회의원들, 고위 관료들 하나도 안 팔고 왜 우리 국민들한테만 뭐라 하느냐인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솔선수범 보여준 건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 집은 아파트는 아까 10%라고 했는데 이게 호가는 31억 맞아, 몇천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됐다고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29억에 내놨는데 층수가 좋아요. 이게 로얄층이에요. 20 몇 층짜리인데 1층 가격으로 내놓으니까 아하. 바로 팔렸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길을 받는 것도 있고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무조건 사야지. 재건축 선도지구에 제일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1층 가격으로 로얄층을 잡았기 때문에 잘 잡았는데 아무튼 저는 좋은 시그널을 줬다. 지금까지는 항상 내로남불이 있었는데 물론 대통령이 1주택이에요. 이게 28년을 보유한 맞아요. 집이기 때문에 3억 6천에 사가지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실거주, 실소유인데 근데 이거 있잖아. 그러면 양도세 얼마 내는 거야? 1억 제가 또 계산기 때려봤지. 어. 양도세 계산기로 또 제가 해보니까 1억 1천만 원 정도? 양도세가 그거밖에 안 낸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 80%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5억 초과되는 부분은 양도세가 나오는데 10년 이상 거주도 했고 보유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거주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80% 빠지니까 실제로 내는 건 1억 정도. 그래. 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저기 3억 얼마에 사가지고 저 20한 9억에 팔았으면 한 20매덕 남는 거 아니야? 네네. 25억, 26억 세금이잖아. 정도. 뭐 40%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주택이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니까 세금이 얼마 내야 되나? 한 10억 내야 되네. 10억 정도 내야 되는데 이게 1주택이기 때문에 아하. 또 1주택은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이제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야.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이제 거주에 대해서 좀 더 깐깐하게 깐깐하게 보겠다. 보겠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혜택은 좀 줄이겠다라는 게 방침입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도세가. 이렇게 그러잖아. 차이가 맞아, 크니까 그러네. 느낌이 딱 오잖아요. 맞아, 그러네. 한 10억 내는 줄 알았거든, 나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2주택이었으면 10억 냈겠죠. 그러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실제로 세금 내고 나면 20억, 30억 벌었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엄청난 수익은 아니다. 부동산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하시려고 그래? 최근에 대학가에 이제 원룸이 좀 이슈라고 해가지고 어떤? 원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원룸이 왜 올라요? 일단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고요. 대학가 주변에 원룸 임대 사업 하시는 그치?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 때 다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접었구나. 학생들이 다 이제 본가에 가고 네.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아하. 학생이 없어지니까 나이도 들고 하니까
접었죠. 그래서 그래서 접으면 그 이제 원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거를 누군가 매수를 해서 다르게. 매수를 해서 원룸을 하면 괜찮은데 네. 그걸 부셔버리고 아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네.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본인 사옥을 짓는다든지 해서 음. 요즘 사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음. 월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막상 장사하는 사람들은 힘들다. 맞아. 얼마 전에 제가 거기 미우새 나갔잖아요. 미우새 촬영은 이제 신촌에 하숙집인데 촬영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모르는 번호.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신촌에 있는 그 주인 분인데 부동산 한다고 하니까 연락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돈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아, 팔라고 그랬구나. 좀 팔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쉽지 않다. 그래서 주인들은 팔고 싶은데 또 엄청나게 올리게 되면 대학생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 이하로 평균이 한 62만 원 나오거든요, 서울에. 그러면 관리비 한 10만 원, 15만 원 하면은 결국 한 8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평균이 그렇고 대학생들이 좀 살만한 집들 같은 경우는 훨씬 뭐 1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 1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가에서 이제 학기 초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원룸집을 구하러 가는데 어떤 트러블이 있냐면 부모님들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옛날에 우리는 다 원룸에 이렇게 했잖아요. 비싸니까 야 원룸 여기 괜찮네. 좀 오래돼도 어때? 애들은 삶의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아빠 나보고 이 오래되고 이거 원룸에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신축에 1.5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트러블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걔들은 출퇴근 또 하고 돈도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드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뭐 샴푸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200 정도 그래, 돈이 많이 한 들어가. 달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양극화가 서울에 부모님이 있는 분과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 양극화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좀 씁쓸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리 얘기를 해볼 텐데 구리가 저도 최근에 왜 구리를 갔냐면 연락을 많이 받아요. 상담을 하거나 하면 구리 얘기가 꼭 나와. 신혼부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사실 구리가 거의 베스트에 듭니다. 왜냐면 서울 가깝고 그리고 구리가 강남하고 가깝잖아. 그 8호선이 개통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걸레까지. 구리에서 저도 오늘 나 갔다 왔잖아. 점심 먹고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우리 발로 뛰는 애 아닙니까? 그래서 또 석촌역에서 8호선 타니까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하철 8호선 개통되고 또 거기 경의중앙선 또 다니기도 하고 차로도 편하니까 맞아요. 가격대가 일단 좋아. 맞아. 서울에 비하면 올랐다고 하는데도 내가 볼 때는 착해.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갈 만한 곳이기 얼마요? 때문에 오늘은 역시 우리는 또 그게 있잖아요. 10억 원 이하로. 그래. 이제 기준점이야. 아니 구리 있잖아 저기 현빈하고 있잖아 저기 손예진 이런 데 엄청 비싸. 구리도 비싼데 진짜 비싸거든요. 하천동 뭐 이런 데 말이죠. 비싼데 그런 어쨌든 거는 할 의미가 없어. 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서쪽에 살았어요. 나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이제 서인이라고 하잖아. 옛날에 이제 동인서인 했을 때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 동인서인 있잖아요. 방파삼 했을 때 결국은 실권을 잡은 게 서인이에요. 아, 서인이 잡았어요? 서인이야. 아. 서인이 약간 잡았어. 노론소론이 그렇죠. 서인에서 또 분화한 게 노론소론이죠. 노론소론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망가뜨린 게 결국은 노론소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서인이구만. 서인에서 분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서인이에요. 나는 서인이 문제야. 일산, 인천. 야, 근데 좋아요. 내가 동쪽에 유일하게 우리 동현이를 시켜서 샀는데. 와, 동현이는 동인이야. 야, 동현이는 동인 아니야. 성공했네. 아유, 그러니까 참 친밀이 이게. 있는 아빠하고 달라. 아유, 야, 나 근데 이제 뭐 주식으로 괜찮으니까. 주식으로는 난 좋아. 괜찮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 뭐 구리도 좋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리역도 있고 뭐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도 있고 좋은데 이게 다 신축 아파트들은 10억 이상 넘어가니까 일단 깔끔하게 제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구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기보다는 가격대가 10억 원 이하에서 제 나름대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리고 이제 메리트가 아파트. 있다는 얘기죠. 메리트. 예. 그게 이제 어쨌든 입지가 뭐 어쨌든 간에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혹은 또 뭐 이제 지하철하고 가까워서 여기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올라갈 뭐 여지가 더 많다. 요런 데입니다. 자 그럼 말이죠. 구리시 10억 원 이하 아파트 베스트 5 중에서 자 베스트 5. 자 5위입니다. 5위부터 가겠습니다. 5위는 갈매동으로 가겠습니다. 갈매동 갈매역 아이파크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갈매동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뭐 설명하기 좀 쉽지 않지만 대략
갈매가 어디예요? 별내 바로 옆에요. 별내 바로. 아, 별내하고 별내. 사실은 조깅하면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구리에서도 외곽이네. 완전 외곽이고, 네. 그러니까 길 하나 두고 여기 남양주 여기 구리. 아, 그러니까 둘다 신도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근데 신도시야. 아하. 깔끔해. 그러니까 구리 외곽이 이제 사실은 개발을 한 곳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다 대박. 왜냐면 우리 이제 갈매지구라고. 수택은 거기는 구도심이고, 구도심. 네, 구도심입니다. 아, 갈매지구 여기. 여기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경춘선단입니다. 경춘선. 배차 간격이 뭐 충분하진 않아요. 조금 이게 자주 안 와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갈매역이 있는 역세권에 옆에 상업지역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립도서관도 있고 아하. 살기가 좋아요. 교육 환경도 좋고 옆에 또 갈매천도 올라. 그래서 아파트 좋은데 일단 2018년에 지은 아파트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신축 아파트 1196세대. 세대수도 많네. 세대수도 많아서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가격을 보게 되면 일단 전용 84인데 최근에 2026년 2월에 27층 전용 84니까 뭐 33, 34평 8억 3,800만 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네. 비싼 거 아닌데 이것도 올랐는겨. 이게 2023년에 3년 전에는 6억 9천 하다가 아하. 지금 8억 3천까지는 최근에 올랐는데 상승률이 좋네. 근데 다른 데 비하면 서울에 비하면 그래도 어쨌거나. 고점이 9억 8천 2021년에 9억 8천 하다가 지금 8억 3천이니까 뭐 이 정도면 저는 아직 고점 회복도 못했으니까 서울은 지금 강남 쪽은 고점 뛰어도 한참 뛰어넘었으니까 이 정도면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뭐 투자할 분들은 이제 전세 끼고 이제 사시면 되고. 입주해도 되고 전세 끼고 살 수도 어허. 있는 네이버 매물 보니까 뭐 한 8억 9천 정도 매물은 좀 더 높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좀 구리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호가도 좀 올라갔는데 전세가 한 6억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센 거 보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3억 5천 4억 정도면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규제 지역 아니니까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불법이다 뭐 투기다 그런 욕할 수는 얘기까지는 없기 할 필요는 때문에 없는 거죠. 예. 1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거주하든 뭐 전세를 끼고 사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1주택은 봐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우리가 집 마련해도 이제 되겠다. 뭐 너무 이렇게 거기에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파크가 좀 부담스럽다. 야, 나 8억 얼마는 내 신혼부부인데 모아둔 돈도 좀 없는데 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옆쪽에 보게 되면 구리 갈매 이스트 힐 2단지라고 있는데 요거는 2016년에 지은 아파트인데요. 1444세대인데 전용 59, 25평 아파트인데 5억 8천. 아하. 얘가 좀 더 저렴하긴 하죠. LH니까. 평당으로는 얘가 평당 2,300. 아까 갈매역 아이파크가 평당 2,600이니까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LH 이스트힐 하셔도 되겠다. 여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신혼부부도 괜찮잖아요. 재개발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진짜 실수요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서울 주변 가면 환경 좋고 실수요자들. 예. 편의시설도 좋고 학교도 있고 애 키우기 딱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뭐 굳이 서울 안 살아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베스트 5로 여기 갈매역 아이파크나 구리 갈매 이스트 힐 2단지 자, 그래요. 자, 그럼 말이죠. 베스트 4. 베스트 4 베스트 4는 이제 수택동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저 동현이가 저기 재개발되는데. 근데 그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기 수택동이긴 보니까 하지만 수택동도 어떤 데는 재개발돼서 이제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여기는 수택동 LG 원앙 아파트고 주변에 아파트가 좀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여기는 이게 저기도 될 것 같은데? 재건축이 95년도니까 뭐 그래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세대수도 824세대고 8호선 장지 호수공원역이라고 있는데 장지 호수공원역이 역세권에 편의시설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접하고 있으니까 일단 살기 좋잖아요. 좀 구축이어도.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되면 전용 84가 2026년 2월에 9억 2천만 원. 여기 조금 비싸구나. 근데 여기는 8호선 역세권 단지에 전용 84니까 아하.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네이버 매물 호가는 9억 1천만 원. 아하. 인테리어 잘 된 건 9억 7천만 원. 아하. 그래서 이쪽이 살기가 좋아가지고 여기 좀 돈 있는 분들은 옆에 보면 이제 금호 베스트비로 5단지라고 있거든요. 5단지 2차 있는데 얘는 42평이 15억 정도예요. 15억. 비싸네, 여기. 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오호. 곳인데 그나마 LG 원앙 아파트는 여기서 이제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 가격이면 전용 84가 9억 정도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사실 그 LG 원앙도 일단은 오래된 어떤 상호입니다만 LG는 지금 없잖아요. GS죠. GS지. 예. 근데 여기는 꿋꿋하게 LG를 붙이고 있네. 아니 그건 뭐 일부러 뭐 그냥. 원래 이름이니까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럼. 근데 옛날 LG 단 아파트 많이 바꿨는데. 아니야. 난 아직도 LG 있는데 봤어.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무튼 간에 한 10억 이하로 그 전용 84인데. 전용 84 그러면 괜찮네. 저는 이 정도면 역세권에. 구리 구도심 중에서는 가장 신도시 같은 신도시 여기가, 빌 나는 네. 살기 좋은 뭐 인기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자, 다음은요? 다음은 인창주공으로 가겠습니다. 인창주공. 인창동입니다. 인창동. 베스트 3입니다. 베스트 여기 3. 유명한 동네 아니야? 구리시 인창동이. 인창동도 유명하죠. 인창고도 있고 유리 저희 그 야구 명문이잖아요. 인창주공. 인창고가 저기지. 그리고 배구 명문이지. 아 배구죠. 인창주공 1단지는 96년도에 지었고 이것도 1344세대. 어허. 용적률 203% 괜찮고요. 요것도 이제 재건축이 이제 가능하네. 하려면 할 수도 네. 있고 요거는 8호선 동구릉역 완전 초역세권 단지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역세권 위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좋고 롯데마트, 롯데 아울렛도 있고 초등학교도 초품화 단지 다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게 되면 전용 59가 6억 1,800만 원. 전용 59는 몇 평이에요? 25평. 아하. 6억 1,800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2월에 이렇게 거래가 됐고 네이버 매물을 보게 되면 한 6억 2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25평이면 뭐 이제 세 식구 살기에는 뭐 나쁘진 않으니까. 괜찮죠. 전세가 3억 8천 정도니까 자금력이 부족한데 아무리 봐도 서울에 집은 나는 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서울 근처. 하나 사두기는 사둬야 될 것 같고 직장은 서울이어서 서울 근처에 그냥 월세 살고 그냥 한 3억 있는 거로 사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지 전세기 문제 않을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 집 마련 하나 할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내 집 마련 하는 그럼 또 것도 괜찮아요.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쫓기지는 않잖아. 그렇지. 내 집 마련 하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드는 100% 마음에 드는 집은 살 수는 없겠으나 그러면 돈이 한 많아야 3억 돼? 정도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서울에서는 3억 갖고 어디서 사.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그래서 59 좀 좁은데 하시는 분들은 인창 LIG 근영이라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그 아파트는 전용 83이 11층이 6억 4천만 원. 그것도 얼마 안 비싸네. 이것도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위치는 여기가 좀 더 좋아요. 인창 주공이 저는 위치는 좀 더 좋고 LIG 근영은 북부 간선도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 잘못 만나면 좀 소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나는 좀 큰 평수가 필요하다. 뭐 소음 문제 심각하지 않고 아니면 동을 잘 선택한다면 이 정도 선택지는 저는 실일 거주자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구리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제 베스트 2. 예. 베스트 2는 재건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재건축 한번 우리 김만 말이야. 김동현이 김구라 아들이 재건축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재개발. 왜 우리한테 그런 소스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왜냐면 또 사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그런 희망을 또 갖고 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아파트 사는 또 어떤 그 고난을 견디는 또 매력 아닙니까? 롱테크를 하면서 또 한번 견뎌보게 네네네. 되면 또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이걸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뭐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교문동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동네인데 교문동. 교문동도 사실은 뭐 비슷하게 붙어 있긴 합니다. 아까 인창동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여기도 장자호수공원역 8호선. 근데 거리가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역세권은 아니다. 아쉽게도 역세권이면 훨씬 더 좋았는데 역세권은 아닌데 용적률이 110%. 야, 이거 좋네. 91년도에 아파트고 야, 434세대. 바로네. 네. 옆에 한성 1차라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490세대에 136%인데 용적률이 둘이 통합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만 소장한테 내가 그때 전화한 거 아니야. 야, 여기 구리 두선 어땠는데? 아니, 그냥 하시든가요. 그런데 된 거 아니야. 그잖아. 그 된 거 아니야. 그잖아. 뭐, 그걸 뭐 얼마나 먹으려고 그랬어. 아니, 그래, 그냥. 그랬는데, 이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거는 아파트, 구리 두산. 이거 얼마야? 재개발은 아니고 이제 아파트인데,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전용 59니까 24평, 25평. 우리 동의가 요 정도 평인데. 동현이는 이제 주택 2구역 재개발이고, 요 얘는 이제 아파트. 좀 다르긴 한데, 얘는 6억 9천. 조금 비싸네, 그래도. 비싸도 59 아파트에 살면서 뭐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고 근데 나중에 뭐 재건축을 볼 수도 재개발, 있으니까 얘는 재건축 재건축. 여긴 재개발은 안 되고. 얘는 아파트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만 통합 그래, 재건축 그래. 옆에 있는 한성과 이걸 그렇죠. 재건축이고 재개발하고 동현이가 한 거는 그렇지. 구역 자체를 맞아요. 묻고 거기는 이제 다 부셔버리는 거긴 재개발. 재개발이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개념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이제 재건축이죠. 6억 9천인데 이게 3년 전에는 5억
9천 정도 했었는데 3년 동안 한 1억 정도 올랐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 만약에 재건축이 돼.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재건축이 되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를 봐야 그래도 이제 되는데 대략. 그러니까 전용 59니까 우리가 이제 84를 배정받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 2억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용적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아, 추가 분담금 내고. 넉넉 잡아서 3억. 그럼 3억 냈어. 그럼 얼마 3억 받아? 내면 7억이니까 9억 정도 될 것 같은데 9억 10억인데 지금 구리 분위기를 보게 되면 지금 신축 아파트가 구리가 지금 한 달 만에 많이 올랐거든요 또. 그래서 84가 얼마야, 전용? 구리역 주변에 힐스테이트 구리역이라고 있어요. 걔가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뭐 12억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14억대 올라왔고요. 이건 몇 년 뒤면은 좀 많이 가치가 근데 얘가 더 상승하겠네. 신축이니까 얘도 한 14억? 15억은 거뜬하게 부르지 않을까.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재건축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이제 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데 당장 나 재건축 언제 돼 하지 말고 전용 59니까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서 살다가 뭐 10년 후에라도 15년 후에라도 되면 좋은 거니까 맞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지하철역과 10분 거리지만 솔직히 6억 9천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해도 되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리시청 바로 앞이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구리 체육공원도 바로 맞아요, 앞에 맞아요. 있고. 거기에요, 거기. 위치는 괜찮은데요. 그건 괜찮다니까. 지하철역은 조금 멀어도. 지하철역까지 좋았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다 먹으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일단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고. 자, 넘버원. 넘버원은 재개발로 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개발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수택동에. 동현이가 가지고 있는 수택 2구역. 그래. 숫자 2가 있고. 맞아. 그거 북쪽에 가면 영어 2가 있어. 아, 그래. 수택 오. 2구역이 있어. 근데 2구역은 지금 아파트로 이번에 분양을 합니다. 3월 3일에 일반 분양을 합니다. 나 그거 본 거 같아. 이게 아파트 이름이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라고 지금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얘가 분양가가 얼마 나왔냐면 전용 84가 13억 5천만 원. 평당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얘가 왜 13억 5천이 나왔냐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이니까 한 1월 정도만 하더라도 조합원 사이에 야 전용 84 13억 5천 우리 이거 하면 안 돼 미분양 나 비싸. 야 이거 안 돼 한쪽에서는 야 하자 한번 해보자 안 돼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요즘 신혼부부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게 1, 2억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중과세 어쨌든 뭐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일몰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향해 있는 거지 노도광이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이런 쪽의 아파트는 사실은 조금은 해당 사항이 좀 덜하죠. 영향을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잖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도세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강남 쪽은 10억, 20억, 30억씩 오르니까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건데 여기는 야 이제 1억 올랐어. 3년 전보다 1억 올랐어. 1억에 중과세가 나오나 일반 세율이 나오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남 쪽에 고가 아파트 시장에 이제 타깃이 되는 거고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일단 13억 5천이 먹힌다. 지금 15억도 그래? 먹히니까. 오. 왜냐면 힐스테이트가 얘보다는 구축이잖아요. 몇 년 전 아파트인데 거기가 지금 호가가 15억 나오니까 여기는 세대수가 하이니티 리버파크가 세대수가 3022세대 어마어마한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지하철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한 7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7분 거리에도 세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가 랜드마크가 된다. 당분간은. 그러면 제가 베스트 1은 수택 2, 숫자 2. 동현이야? 네. 그래? 여기가 동현이야? 동현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뭘. 여기가 세대수가 7007세대예요. 동현이 거기가? 네, 재개발하게 됩니다. 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지금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만 선정을 했는데 한 10년 후에는 될 거 아니에요. 7000세대, 위에 하이니티가 3000세대, 만세대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맞아. 그러면 구리의 랜드마크는 저는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하이니티 할 사람, 그러니까 나는 좀 빨리 입주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영어 2지구 재개발한 하이니티 리버파크로 가시고 괜찮아. 나 전세 끼고 하나 사두고 뭐 재개발 구역에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하나 사두고 나 10년 정도 버텨볼래 하시는 분들은 수택 숫자 2 구역 하신다면 10년 후에는 뭐 구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뻥새 아파트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딱 만들어지게 되면 한 16억까지는 저는 거뜬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사실 이제 부동산을 크게 재미를 못 봤는데 격결에 우리 동현이라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운빨이야. 나는 주식이 맞는 것 같아. 이럴 줄은 나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 맞아요 김소정한테 전화했을 때 나도 살 거. 아이고 뭐 그래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랬는데 젠장. 그래요. 사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근데 있잖아 야 그러면 있잖아 뭐 아파트가 말이야 저기 그 30몇 평이 저기 구리가 10m 가는 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충분히 그 마음 공감이 되는데 사실 근데 또 우리나라가 이제 GDP가 많이 오르고 그럼요. 이 서울이란데 서울 근교가 또 땅값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김 소장 말대로 진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면 큰일 나는 사실-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합리적인 가격을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한 거지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 강남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잖아요. 경기 급등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좌절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그런 거에 그런 대해서 것도 손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사실 뭐 구리나 이런 쪽은 사실 그렇게 뭐 15억 아래 구간들 서민들이 사는 것들은 식사 십몇 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분양가가 회복이 안 됐어. 아직도 8억이 안 돼. 이 서인의 눈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오해의 시선은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구라미 연구소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 방송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보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번 저 성원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그날을 약간의 이제 뭐 이제 축제처럼 이렇게 좀 축제라고 하기 좀 너무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눈에 불을 켜고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야 이거 뭐 하나 뭐 없겠어 뭐 대단한 거 있지 않겠어. 아유 근데 뭘 그럴까. 하늘 아래 정말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지 여러분들이 않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는 그냥 원칙만 지키시고 그냥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냥 영감을 좀 받고 간다면 그냥 우리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날 오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그래도 김종일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돈 좀 먹은 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걸 좀 여유롭게. 즐기시고 예 그렇게 좀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야 그래도 내가 김종일 때문에 저기 뭘 먹었는데 뭐 선물 이런 거 저희 뭐 그냥 마음만 받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사실 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김종현 씨하고 이제 김인만 씨한테는 뭐 소정의 선물은 저는 환영합니다. 아니, 왜냐면 마음만. 이런 분들은 저 일생을 이런 걸 못 받아본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들께는 예, 저희가 한번 좀 뭐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해서 저도 이제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 팬클럽 회원들이 저한테 이제 선물 같은 거 꽤 많이 해줬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산청에서 뭐 꽃감 보내주고 한우 보내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해서 그러지 야 뭐 나는 그냥 이런 거 다 사 먹으면 되고 그리고 또 나 선물이 많이 들어와 근데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또 그래도 마음이지, 친구들이 뭐.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됐고 우리 종혁 그리고 김인만 아유, 씨 저도 뭐. 김인만 씨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식성이 거의 사춘기 고2 정도로 보시면 돼안 먹는 게 없어 맛있는 거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김인만 씨 좀 이 사람 탕후루도 좋아할 거야 아마. 그래서 정말로 김인만과 김종현은 뭐 좀 사줘도 돼요. 들고 오기 무거우면 뭐 돈봉투를 좀 이렇게 많이 들고 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사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부동산 사연 우리 이제 포르민 원님께서 안녕하세요. 40대 맞벌이 공무원입니다. 배우자와 생후 9개월 된 아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맞벌이 공무원이면 나쁘지 않은 거야. 괜찮죠.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고 대신 근데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공무원들이 또 크게 또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품위 유지비가 덜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진짜 많이 나가거든 돈. 많이 벌고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기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매니저인데 제가 한 4년 정도 데리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충분히 한 가야지. 100만 원 하고 왔어. 100만 원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그런 이점이 좀 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보유 중인 아파트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매도 후에 서울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시도할지 고민이다. 이럴 때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듣는 게 좋죠. 월 실수령액이 합산 600만 원. 부부 모두 공무원이라는 거 보니까 9급이신 것 같아. 아닐걸요? 그러면 더 윌걸요? 40대니까 9급 아니네. 그런가? 아니 근데 여기 7급인데 실수령액이 600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아마 뭐 연금 이런 것까지 다 떼고 한 거니까. 그래요? 연금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뭐 어쨌든 간에 뭐 40 저희가 좀 대니까 오해를 7급은 했고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급수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600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가 현재 보유한 게 이제 철산, 광명시 철산이죠? 예, 거기 철산동. 이제 프루지오, 센트럴 프루지오
저층이라고. 그래서 실거래 최고가액이 13억 정도인데 지금 이제 매도 예상가가 12억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채무가 전세 보증금이 이제 5.7억.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신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담대가 한 1억. 1억을 받았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제 신용대출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대출 금액이 8억이 좀 넘고 한 거 보니까 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죠? 팔고 나면 3억 8천 남네. 그러니까 이들의 돈이 그렇게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건 오른 가격이지만 어쨌든 간에 네네네. 뭐 3억 정도 들어가셨겠죠. 여기가 뭐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몇 년간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매도했을 때 이제 한 3.8억 정도 남고 신용대출은 이제 미상환했을 때 아마 이제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이제 조금 저리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3억 정도를 이제 다시 이제 총알로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선택지. 그래서 현 아파트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매도 상급지 서울로 갈아타기 해가지고 무주택으로 전환한 후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희망지역이 신기라고 흑서 서울 상급지. 근데 분양가가 13에서 15억 정도인데 신생아 특공 가능 기간이 1년 3개월. 요즘 이제 애 하나만 낳아도 이제 특공이 돼? 신생아요? 네. 그래? 근데 이제 당첨 확률은 떨어지지. 애가 많을수록 유리해. 그러네. 고민 포인트가 서울의 인기 지역에 있잖아요. 배우자 단독 청약 시 당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배우자는 서울 거주, 저는 이제 광명 거주. 자, 그다음에 분양가 13에서 15억 정도 기준. 중도금 대출이 전액 나오지 않을 경우 자금이 부족한데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무리해서 진입하는 게 맞을지가 고민입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예. 근데 뭐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 좀 답이 없어요? 쓴소리 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얘기했어요. 돈이 없죠, 일단. 정확한데? 돈이 없어. 내 마음이 아플까봐. 내가 차 떼고 포 떼고 대출 떼고 3억 8천 갖고 구리 사기도 힘들어 지금. 근데 철산동 팔아서 구리 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 이 정도면 상급지를 희망하려면 자기 돈 한 7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 자기 돈 7억 있어도 6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7억에 6억 하면 13억 아파트밖에 못 사는데 지금 아파트가 13억인데 팔아서 세금 떼고 13억짜리 사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서울에 13억짜리 살려면은요. 역세권도 아니고요. 구축이고 재건축도 잘 안 되는데요. 팔고 뭐 한 5억, 6억에 뭐 종잣돈 좀 더 보태서 한 10억 정도 현금이 있다면 더 좋은 상급지로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딱 보기도 돈이 없어.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구구절절 쓴 겁니다. 그잖아. 맞아요. 돈이 그잖아. 그 이제 그 상황의 안타까움. 근데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공무원 둘이 벌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시간은 이 사람들 편이에요. 그리고 괜찮은 게 아파트 자체가 괜찮아. 너무 욕심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맞아요. 욕심쟁이. 이분이 왜 이걸 고민하냐고 보니까 철산 뉴타운 12구역 재개발한 철산역 자이가 입주 시점 전에 한번 정리를 할까?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정리할까 하는데 저는 반대로 철산역 자이가 입주해서 가격을 선도할 거잖아요. 쭉 치고 올라가면 얘는 따라 올라가니까 그 전에 팔아서 좋은 선택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첫 번째 돈이 없다. 3억 8천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급지로 가요. 하급지로. 두 번째는 안 됩니다. 청약이. 지금 애가 한 명 있나요? 네.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쌍둥이를 또 임신해. 애가 3명이 되면은 이거 좋은 절 해볼 만한 절. 애 3명이면 트라이 하시고 한 명은 안 됩니다. 자격만 되고 좋은 데는 다 떨어진다. 주변에서 그러잖아. 저기 있잖아. 애 몇 명 있어. 그러면 하나면 아유 예. 근데 셋이면 어우 힘들겠네요. 그래야 될까 말까야. 애 3명이면 하나 청약하셔도 되지도 않아. 하나는 그럼. 그냥 자격 요건만 된다. 내가 보니까 저 이 사람들 있잖아요. 40대 부부인데 지금 생후 이제 9개월 된 자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끼리 연애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30대 이제 중후반 정도에 만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분들이 내가 보니까 맨손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공무원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1억 얼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맞아요. 두 분께 말씀드리는데 진짜 대단한 성과를 얻은 겁니다. 그럼요. 지금도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신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있잖아, 뭐 남들이 어쩌네 저쩌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맞아요. 예, 휩쓸리면 안 돼.
제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 이제 그 용돈 같은 거 드리잖아. 뭐 세뱃돈 이런 거 할 때 내가 100만 원씩 드려요. 근데 이제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저희 형하고 저희 형수가 둘 다 어쨌든 간에 우리 형은 이제 지하철 공사, 그리고 이제 좋네. 형수는 또 저기야 의료보험공단이야. 차장인가 그래. 근데 뭐 급여는 그렇게 세진 않은데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근데 뭐 이건 뭐 그냥 내가 풍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잘 돼가지고 막 진짜 우리 형이 야 그래도 내가 저 장남인데 효도 경쟁 해야지해서 야 우리 저기 구라가 100만 원인데 우리도 말이야 내가 장남인데 나도 그러면 저 100만 원 해야지 1년에 한 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로 우리 엄마가 어쩜 쟤는 저러냐 이런 정도로 정말로 휘둘리지 않고. 아니, 근데 정말로. 공무원 두 분이서 100만 원 하기는 쉽지 않지. 아이 그런데 이게 가오 있는 형이나 이러면 그래도 내가 있잖아 그 장남인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저기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1년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두 부부가 아주 알토란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혀를 내두르잖아. 어쩌면 쟤는 야 나를 무슨 대학생으로 하니 돈을 이렇게 조금 주니 이러는데도 절대 휘둘리지 않아. 그런 것처럼 내가 보니까 이분들 휘둘리면 안 돼. 공무원으로 해서 꾸준하게 왔잖아. 앞으로 20년씩 더 다닐 건데 뭔 걱정이야. 진짜로. 안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가 좋다. 그럼. 그래서 이게 물론 막 시장이 상승장이고 뭐 저평가되었을 때야 용기를 내도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일단 홀딩 하시고 또 돈 모은 거로 종잣돈 최대한 좀 아껴 써서 종잣돈 모으면 또 상황 보고 금융투자도 해가지고 그래요. 종잣돈을 적어도 한 몇 억 정도 모은 다음에 그때 한 번 더 사연을 주시면 또 몇 년 후에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인제 겨우 헐떡이는 거지 숨 돌렸는데 여기서 뭘 또 가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애 3명 놓으면 그때 쌍둥이 임신하면 그때 사연 주십시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그리고 있잖아 뭐 우리 저기 나 댓글 진짜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게 도배를 뭐 갓종요, 빗종요, 브릴리언트 종요 브릴리언트까지 나왔어. 뭐야 그래서 막 계속 쓰더라고 그 사람 뭐야. 혹시 본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브릴리언트 종료 이렇게? 저는 제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갓종요, 김종요, 빗종요, 뭐 우리의 종요, 사랑스러운 종요 뭐 해줘. 야, 나 정말 그래서 정말 뭐 기분 좋아서 내가 그러는 건 알겠는데. 좋지. 그래요. 좋지.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 모든 어떤 선진국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약간 주식 쪽으로 요번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죠? 오늘 또 내가 구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임장 갔다 오니까 부동산 딱 방문하니까 사장님이 두 분이 앉아 계셔. 남자 사장님은 주식에 좀 많은 돈이 들어갔고, 여자 사장님은 주식을 좀 아직 많이 안 하셔. 그래서 남자 사장님도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또 주식 많이 투자했고, 자기 형도 다주택이었는데 한 채 정리하고 또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주식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선진국에서 이제 어쨌든 부동산하고 이제 흐름을 보면 바람직하죠. 자산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상 우리가 좀 너무 높았잖아요, 부동산이. 부동산이 7대 3이었으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는 70,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7, 8 이 정도예요. 10배 차이 나요. 아하, 나머지 이제 뭐 다른. 근데 최근에 이제 집계를 안 했으니까 아마 최근에 집계 보면 조금 더 올라오긴 했을 텐데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 수치 기준으로는 70대 7 뭐 이 정도. 하고 사실 포트폴리오 하려고 해도 우리 서민들은 집 하나 그냥 힘들게 샀기 때문에 사실 투자할 여력도 안 됐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출 받고 대출이자 내고 하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아까 그 공무원분처럼 또 딴 데 가야 돼 이런데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배당주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S&P도 그렇고 사실 실물 경기는 안 좋아도 진짜 세계적인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저축보다 낫잖아요. 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전환하시는 게 요번에 아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누구 할까요? 코리안 버리님 거. 주식 투자 한 15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오래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저를 예전부터 좋아해가지고 불량 아빠, 명랑 히어로, 유자식 상팔자, 절친 노트 등등 안 본 게 없다고. 근데 다 제 과거 작품들.
한 16, 7년 전에 아, 그때 작품들을 작품. 예, 많이 얘기했네요. 그리고 유자식 상팔자는 저는 안 나왔고 저희 아들만 나왔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저를 좋아하시다가 뭐 삶이 바빠지니까 뭐 제가 뭐 마음속에 그냥 먼 뭐 어떤 발치에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연예인 정도로 좀 족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김종효 씨도 10여 년 전부터 있잖아요. 경제 관련 케이블 TV에서 늘 뵀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연구소를 보면서 편안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추천하는 종목도 그러면 안 되지만 공부 안 된 상태로 뭐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갓종효 효누님 인정합니다. 효누님 나왔어. 여기도 있네. 효누님도 아니고. 갓종효 빛종효 아 우리의 종효 야. 야, 효누님 나왔어, 효누님. 자 현재 몰려있는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는 말이죠 종목은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고 거의 이제 ETF만 했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투자금으로 말이죠 3천만 원으로 6천까지 만들었으면 오, 좋은 성과 내신 대단한데? 거죠. 작년 4월부터 5월 말까지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해 2,700 됐을 때 그때 사실은 이제 2,033, 400이었다 그죠? 정글이 바뀌면서 그때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급격히 상승도 아닌데 그때 얘기입니다. 예. 저희 경험으로 이런 급상승 뒤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났기 때문에 욕심내서 곧버스를 매수를 했어요. 에헤이. 근데 지금까지 말이죠. 지수는 2,700m로 단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상승했고 이쯤 되면 하락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추가 매수해서 결국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 지금 수개월간 곧버스야? 지났습니다. 물려있는 상태로. 남은 1,000만 원으로 종현님께서 이제 추천하는 종목 덕분에 20% 수익을 냈다. 그래서 2025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조금씩 이제 물 탄 거예요. 곧버스에. 자, 어떤 종목이 들어갔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자, 얼마 샀는지 1,704원 평단가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현재 77% 손실. 처음 본데, 이거?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주식을 좀 아는 분이니까 이런 거야. 김종효가 사실 작년에 말이죠, 뭐 2,700에서 말이야, 우리 주식 말이야, 저기 이제 좀 있으면 3,000 넘고 뭐 4,000 가고 뭐 이런다고 그랬을 때,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야, 바로 5,000 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5,000 얘기했던 건요, 임기 말까지 5,000 한번 찍겠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될 때 누가 알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는 게 독이다, 이거는 진짜. 자, 고퍼스에 투자하는 사람들 요즘 이번 정권에 반대하거나 나라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동안의 경험 이런 분들보다는 이제 사실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화난 마음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강남 부동산을 보면서 야 부동산 공화국 이건 진짜 한번 뒤집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뭐 그런 심경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 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코스피가 8천 가면 고버스 종목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좀 물어보셨어요. 요 좀 질문 좀 답해 주세요. 일단 뭐 휴지가 될 가능성은 적죠. 뭐 0%는 없고 어쨌든 거의 뭐 최소한의 가격이라도 남을 거기 때문에 아마 휴지가 될 가능성은 적긴 적은데 그래도 그러면 저기 손실률 막 이게 막 코스피가 진짜 한 7,500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99% 갈 수도 있죠. 계속 그만. 야, 이 고버스가 위험한 거네.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식을 위로 올리는 방법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방법은 있는데 주식이 내려가는 걸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네. 이거는 결국은 다 파생 상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파생이야. 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그나마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그대로 추종하는 뭐 한 배짜리는 그냥 선물을 매도하면 되는 거라서 구조가 간단하지만 2배짜리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다른 옵션들까지 막 섞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래도 마찬가지인데 2X, 2배짜리, 뭐 3배짜리 이런 것들은 옵션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옵션 매수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방향하고 변동성을 계속 맞춰야 돼요. 인버스 2X짜리를 하려면 변동성까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방향도 틀린 데다가 윗방향으로 계속 변동성이 높게 터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물 타서 지금 1,704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30원이에요. 230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70%가 난 상황인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 제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어지러지하네. 99%까지 마이너스 갈 수는 있다. 이분이 그러면 이제는 평단가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주식이? 다시 2,700 가야지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다시 2,700 가면은 돼요? 그래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예. 왜냐하면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일단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시 그 지수 같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조상. 내가 있잖아.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예전에 그 신한에 금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한 저걸 넣었었어요. 그때 한 말. 펀드를. 얘기했어요. 예. 야, 금값 더럽게 올랐잖아. 안 올라. 그래서 내가 한 3, 4년 보유했는데도 계속 마이너스야. 계속 마이너스, 물론 이제 이분에 비해서는 적지만 마이너스 한 10, 20. 그러니까 3억 넣었는데 4, 5천 까진 거야.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뭐 금 산업에 투자라고 금 뭐 또 파생 상품이 하니까 안 되더라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살펴봤을 때는 금광에 맞아.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 그냥 금이 아니라 네, 금광. 아, 금광이야. 네, 금광, 광산 기업 뭐 이런 맞아. 쪽에여서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지수를 역방향으로 그것도 두 배로 추종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인버스를 사셔도 꽤 지금 고통스러우실 텐데 이분은 계속 물을 타셔서 그것도 2X로 계속 물을 타셨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투자다라는 거죠. 이 좋은 장에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 이분 좀 정말 왔으면 좋겠네. 내가 뭐 어쨌든 간에 뭐 정말 자리라도 한 자리 빼주고 싶네. 아유, 근데 있잖아, 이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글 자체가 담백해.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언제든 돼. 이걸 큰 어떤 기회로 삼아서, 왜냐면 여기서 또 한탄하고 울고 막 이랬으면 나 이런 사람들이면 진짜 제2의 조용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소 그래도 감정 조절해가면서 담백하게 쓴 거 보면 나중에 어쨌든 이 사람 공부해서 뭐가 될 사람이야. 아,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셨다면 저는 빠른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변동성하고 방향성을 같이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2배씩 안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새로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계속 들고 가면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지수가 2,700까지 내려가도 원래 가격을 회복 못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미련을 여기서 끊는 게 조금 더 빠른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럼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이 사람 어쨌든 간에 1,000만 원 갖고 이제 그동안 잘 하라고 하고 앞으로 여기 남은 돈 갖고 이런 비슷한 거 추천 안 돼? 곧버스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 네. 그거는 전문가들이 뭐 옵션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수익률을 굉장히 낮게 맞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지션을 합성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1%? 이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상품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가지고도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생하시는 분들의 최고 문제는 뭐냐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복권은 근데 있잖아, 2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이거는 뭐냐고. 너무 손실이 크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아직 그 영구 형님처럼 막 뭐 90% 마이너스 이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끊고 나오셔서 차라리 좀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더 기회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또 지수가 내려가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급락해서 한 5천까지 떨어진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뭐 한 400원 뭐 이렇게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최근에 뭐 이란하고 이제 미국이 전쟁도 하고 살짝 조정이 살짝 왔을 때 조금 회복해서 정리하고. 아니, 회복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딱 객장 열었는데 어쩌다가 팍 떨어졌을 때 그때 딱. 그러니까 그래봐야 이게 지수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수 2% 빠지면 4% 올라오는 거예요. 200원에 200% 올라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 그러네. 2배 올라도 200원에 4% 올라봤자 2배 얼마야? 올라도 460원이네. 그러니까 막 8원 오르는 거지. 그렇구나. 이분이 지금 6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현물을 하고 계시고 5천만 원 이거 투자한 게 1,000만 원 남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요 1,000만 원 합치면 그래도 어쨌든 2천만 원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차라리 새로 시작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낫다. 그래서 2X, 3X 붙은 거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하고 정신 건강에도 그게 좋겠다. 그래, 맞아. 저도 요즘 저 주식 조금 되니까 옛날에는 그 마음 편안했거든. 근데 요즘은 진짜 이렇게 뭐 걸면서 사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받긴 받는데 뭐 그건 이제 저는 즐거운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물리잖아? 항상 우울해.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정리를 해요. 예,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300까지 모두 마치고 저희 이번 주 홍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